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로 구성되어 있는 캐패시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스 캐패시터의 구조를 살피고 이 MOS X축 방향에 대해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또 그려 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새로운 소자를 공부할 때마다 PN 다이오드도 그랬고 PNP도 그랬고요. 요 X 방향을 따라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정전기 해석을 하고 DC 해석을 하고 AC 해석을 하고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를 봤습니다. 동일한 스타일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스 캐패시터의 구조는 이 단면입니다. 이 단면을 여기 썼는데 이게 메탈이고요. 요 빗금 친 게 옥사이드고요. 밑에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어, 일단은 이게 실제로 반도체 웨이퍼 위에 만들어진 모양을 솔로 그려보면 게이트는 뭐 보통은 이제 육면체 형태로 이렇게 두께와 가로 세로 길이를 가집니다. 가로와 세로 길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랭스, 위스가 있고 두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옥사이드도 당연히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이 길이도 있고 폭도 다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세미컨덕터 실리콘 역시 뭐 이건 기판입니다.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는 용어에 따라 이쪽 영역을 벌크 리전이라고도 뭐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걸 만약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마 이렇게 생긴 저기 메탈 영역이 있을 거고 그 주변에 이렇게 옥사이드 층이 깔려 있을 거고 그 하단부에 요 밑에 실리콘이 보일 겁니다. 네.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 같이 그 접합하고 있는 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낙서한 걸 지우면 단면만 생각하면 이렇게 메탈 그리고 옥사이드 그리고 반도체를 그려서 모스 구조라고 표현하고요. 이 모스 구조에 전압을 인가해서 이 양단에서 어떤 캐파시턴스 값이 나오는지를 이해할 겁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기본적인 단어들을 좀 살펴봅시다. 뭐 전형적인 기본적으로 쓰는 MOS 캐패시터들 그리고 또 나오죠. 트랜지스터들이라고 하는데 간단히만 트랜지스터를 설명하면 모스 캐패시터가 제가 아까 모스펫의 한 파트인데 핵심 영역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모스를 가지고 만든 MOS 트랜지스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반도체 영역 게이트하고 겹치지 않는 좌우측면에 여기에 N 플러스로 아주 진하게 도핑된 요거는 P타입 기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생긴 영역을 만듭니다. 이거 다시 3차원 구조로 간단히 스케치를 하면 네, 얘도 이렇게 뻗어 있고 얘도 이렇게 뻗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죠? 이걸 만약에 위에서 내려다 봤으면 요게 메탈이 되고 여기가 이제 진하게 도핑된 M 플러스 영역 또 이쪽도 M 플러스 영역이 됩니다. 물론 이 M 플러스 영역 위에 색깔을 바꿔서 뭐 이렇게 옥사이드 층이 깔려 있습니다. 됐죠? 어떤 상황인지 뭐 요 그림을 보면 명확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얘기로 갑시다. 그래서 현재 이런 모스 트랜지스터, 모스 캐패시터가 이 IC,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뭐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오늘날 많이 활용을 합니다. 활용이 되고 있는데 뭘 이제 사용하고 있냐면 이 첫 번째가 진하게 도핑이 된 폴리실리콘을 줄여서 폴리실리콘이라 씁니다. 그런 방막 필름입니다. 필름이 이게 되게 얇은 막을 필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두께가 요즘 나오는 것들 보면 뭐 100나노 이하로 갑니다. 한 70나노, 50나노까지 내려갑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테크 노드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폴리실리콘을 진하게 도핑해서 쓰거나 또는 메탈 게이트를 쓴다라고 여기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종류의 소재를 써서 무엇으로 쓰냐면 게이트 전극의 소재로 씁니다. 자, 그럼 먼저 게이트란 단어를 좀 이해를 먼저 하면 좋은데 다시 단면을 그리면 이쪽에 이렇게 MOS 구조가 있고 이쪽에 M 플러스
n 플러스 n 플러스로 진하게 도핑한 영역을 좌우에 배치했습니다. 이럴 때 이게 이제 모스 트랜지스터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전자가 일렉트론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전자를 공급하는 공급원이라고 해서 소스라고 합니다. 발음 잘해야 됩니다. 이거 소스하고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R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소스예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말로 쓰면 소스 맞죠? 근데 이거 source 정확하게 읽으세요. 가끔 이렇게 착각하더라고. source입니다. 근원이 되는 영역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n 플러스도 전자가 많은데요. 이게 모스 트랜지스터는 좌우 대칭 구조를 가집니다. 이게 BJT하고 다른 장점입니다. BJT는 바로 시험 직전에 마던 BJT 스트럭처에서 단면 봤을 텐데 대칭 구조가 아닙니다. 좌우 대칭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스 트랜지스터는 좌우 대칭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뭐 경우에 따라 소스로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영역의 그 역할은 드레인입니다. 드레인은 뭐 영어 사전 찾아보면 아울렛, 뭐 exit 이런 뜻입니다. 나가는 곳이죠. 하수구, 방출구 이런 뜻인데 아울렛도 저기 뭐 여주에 가면 이천 옆에 있는 여주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가면 옷 엄청 싸게 팔잖아요. 그게 정가에 잘 안 팔리는 거 이제 모아가지고 연말에 그냥 세일해서 빨리 팔려고 하니까 방출하는 곳이죠. 그래서 아울렛입니다. 근데 이제 좀 급이 높다고 해서 프리미엄 아울렛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자가요, 트랜지스터에 소스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 공간을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소스, 오른쪽은 드레인이라고 일단 지정하겠습니다만, 뭐, 거꾸로 오른쪽을 소스, 왼쪽을 드레인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이건 좌우 대칭, 시메트릭한 디바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편의상 이쪽에 위에서 내려다 보는 그림에다 다시 쓰자면, 이 소스에 있는 전자가 드레인에 있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동의 흐름을 누군가가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 BJT 공부할 때 제가 강조했죠.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전자 부품, 일렉트론 디바이스는 저항, 리지스터를 트랜스퍼,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로 리지스턴스에서 하이 리지스턴스 또는 그 값이 반대로 뒤집어지는 일을 구현해야 되는데 BJT는 어떻게 되는지 다 학습을 했지만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모스 트랜지스터 구조에서는 어떻게 전류의 흐름을 흘렸다 안 흘렸다. 저항의 값을 높였다 안 높였다 할 수 있을 건데 그 핵심이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칠하는 요 영역입니다.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도요, 또는 GPU에 들어가는 연산 코어 다이 안에서 뭐 다 트랜지스터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어떻게 하면 껐다 켰다 하는 전자 스위치를 만들까? 어떤 동작 원리일까를 스터디해 보면 지금 제가 막 빗금친 요 부분입니다. 바로 모스 구조에서 옥사이드랑 세미컨덕터 계면 하단부에 있는 이 보라색 영역 여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영역입니다.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을 어, 저항의 값을 높였다 낮췄다 할 텐데요. 그 무슨 원리를 이용해서 저항의 값을 바꿀 거냐? 바로 MOS라고 하는 캐패시터에서 요 메탈 쪽 여기에다가 이제 전압을 인가해서 수직 방향의 전기장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vertical electric field를 이용해서 laterally flowing 하는 일렉트론의 flow를 제어할 겁니다. 이런 동작 원리를 이제 발명 특허를 내신 분이 한국 분이신 강대원 박사님입니다. 살아계셨으면 노벨 물리학상이라고 제가 매번 강조합니다. 오래 살아야 노벨 물리학상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운자로를 맡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런 모스 구조인데요. 어, 이 흐름을 제어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강의실에도 지금 학생들이 들어올 때 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문이 영어 단어로 게이트잖아요. 게이트. 게이트의 역할은 명사로는 문이지만 이게 동사로는 뭔가를 방해하거나 또는 긍정적인 의미면 컨트롤, 제어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스 구조에서 이 상층부에 있는 메탈 또는 진하게 도핑한 폴리실리콘 또는 메탈 이 녀석들의 역할은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게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가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표기 방법이 두 개의 단자, 소스와 드레인이 있고 이 단자 사이에 뭔가 전류가 흐르게 될 텐데 이 흐름을 제어하는
컨트롤을 하는 또 다른 제3의 단자를 게이트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3단자 소자입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IDS의 값은 어,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에 대한 함수다라고 이렇게 이꼴을 쓰는 순간 얘는 리지스터입니다. 하지만 트랜지스터는 동작의 원리가 이 함수 관계는 성립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관계 없습니다. IDS는 VDS라는 변수를 높이던 낮추던 전류의 값은 영향을 not affected입니다. 영향을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이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느냐? 두 개의 단자 1번, 2번 또는 소스 드레인 사이의 전류의 흐름은 제3의 단자 3번인데 이름하여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의 전압값에 의해서 IDS는 결정되도록 설계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왼쪽 상층에 있는 저 그림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내려오는 이 일렉트릭 필드를 이용해서 좌우로 흐르는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좌측과 우측에 N 플러스 영역 전자가 많은 공간인데 가운데는 P타입이에요. 생각해보면 요 X 방향만 뜯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N 플러스 P, N 플러스 P, N 플러스가 되는 이것도 일종의 BJT예요. 일종의 BJT입니다. 그죠? 다만 설계를 잘못한 BJT죠. 이미터 에피션시를 최악으로 만들죠. 저기 컬렉터 쪽의 도핑 농도를 제일 낮춰야 되는데 아주 진하게 설정한 최악의 BJT입니다. 실제로 이 트랜지스터, 모스 트랜지스터 작게 만들면요. 요쪽이랑 요 하단부랑 이쪽이랑 해서 요런 NPN 트랜지스터 BJT 성분이 하층부에 존재합니다. 다만 어글리하게 잘못 설계된 BJT라서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만 실제로 저 BJT가 턴온 되도록 전압을 잘못 인가하면 모스 트랜지스터가 아니라 BJT 동작에 의해서 트랜지스터가 동작 지배를 받습니다. 나중에 이런 뭐 시험 문제도 나올 거고 뭐 공부도 해보고 나중에 어, 현장에 가서 근무하다 보면 저런 이슈들도 다루는 잡을 또 다루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지우고 낙산 거 지우고 이쪽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빼는 데 있어서 요 영역 얘를 이름하여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 채널은 영어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조그만한 아주 작은 천이라고 하죠. 청계천, 중랑천, 뭐 이렇게 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강은 한천이라고 안 하죠. 크니까 강이죠. 그래서 여기 채널의 의미는 이게 좀 좁아요. 좁고 하지만 뭔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의 저항값이죠. RCH라 쓸게요. 이 채널의 저항값이 이제 막 왔다 갔다 바뀔 겁니다. 그래서 고저항이면 전류 안 흐르고 저저항이면 전류가 잘 흐를 겁니다. 그럼 이 채널 영역, 옥사이드 하단부에 있는 빗금친 이 채널 영역의 저항값을 내가 어떻게 바꿀 거냐? 그게 요 모스 트랜지스터 동작의 핵심인데요. 지금 이게 P타입이라고 했잖아요. 요 채널을요, 나중에 N 플러스로 바꿀 겁니다. P를 N 플러스로 바꾼다는 거는 P형 반도체 소수 캐리어인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자를요, 비록 소수지만 뭉치면 죽지 않습니다. 어디로 뭉치게 하느냐? 옥사이드 하층부 여기에 전자들을 소수 캐리어를 바짝 데리고 올 겁니다. 이제 대충 눈치가 있는 학생, 바짝 데리고 오려면 전자니까 플러스 전압을 어딘가에 가해서, 네, 맞습니다. 게이트 쪽에다가 강한 양의 전압을 인가해서 벌크 영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P타입 실리콘 영역에 있는 소수 캐리어인 전자를 최대한 끌어당깁니다. 어디로? 채널 영역으로. 네. 네. 그렇게 해서 채널 영역으로 끌어당기면 원래는 소스 N 플러스, 채널 쪽 P, 드레인 N 플러스인데 얘가 N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저항입니다.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N형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약 한 0.1V를 주고 여기를 접지를 시키면 드리프트 현상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채널 통로가 열립니다. 자, 이 일을, 즉 채널을 N과 P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 근원이
게이트 쪽에 전압을 어떻게 인가하느냐 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모스 트랜지스터를 잘 배우려면 핵심 파트인 이 부분, 가운데 부분, 모스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모스 트랜지스터가 이제 더 공부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게 SK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D램이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히만 언급할게요. 이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죠. 이게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는 건 데이터를 저장을 했을 때요. 난 요 지점, 뭐 이걸 행렬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도 됩니다. 이렇게 뭐 3 by 3로 만들어진 행렬이 있으면 여기에 3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읽어오고 싶어요. 이쪽에 2가 있는데 이 숫자를 읽어오고 싶어요. 근데 3을 읽어올 때의 시간과 2를 읽어올 때의 시간에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랜덤한 액세스니까 내가 행렬 이 어레이 난 여기에 0이 있는데 이거 읽어오고 싶어요 라는 리퀘스트 CPU나 GPU 연산 장치에서 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좀 갖고 와봐요 라고 명령어가 딱 떨어졌을 때 그 데이터가 메모리에 어디에 저장돼 있건 메모리라는 게 결국 가로 세로로 큰 배열 형태이기 때문에 뭐 몇 콤마 몇에 있건 그냥 그 거기에 무슨 값이 있는지 동시에 읽어내야 됩니다. 그런 구조라면 어떻게 만들까를 과거에 선배 엔지니어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가로 세로에서 한쪽 X축하고 한쪽 Y축만 하면 반드시 교점은 하나이니 이런 형태로 어레이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하나 표시했죠. 그 다음에 색깔을 바꾸어서 나는 요거랑 해서 여기 데이터 읽어올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호를 가로축을 워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워드라인이라고 하고 줄여서 WL. 그다음에 X축을 bit라인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bit라인, BL이라고 쓰겠습니다. 제가 워드라인 bit라인의 저 교점에 액세스하는 거는 내가 워드라인 뭐 제일 위를 워드라인 1, 뭐 요즘 한 워드라인 3, 뭐 저 밑에는 워드라인 뭐 n번째라고 합시다. 뭐 이게 이제 몇 기가바이트, 8기가빗 D램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 가로 세로의 길이를 곱해서 뭐 예를 들어 괄호가 10개, 10줄, 세로가 10줄이면 2의 10승, 2의 10승에서 2의 20승이니까 키로에서 1메가빗 어레이가 나오는 겁니다. 메가비트니까 나누기 8을 해야 이제 바이트로 바뀌고요. 이런 건 디지털 시스템 공부할 때 아마 다 학습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랜덤하게 액세스를 할 때 요 비트 셀 안에 요 D램 요 영역 안에 뭐가 있을까를 까보면 트랜지스터 하나입니다. 요거 이제 제가 요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를 아까 전에 소스가 있고 드레인이 있고 여기를 요렇게 선으로 연결하고 가운데 게이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 구조를 한번 보세요. 가운데 옥사이드 층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 옥사이드 층을 하나 이렇게 암시적으로 그려줍니다. 빈 공간으로. 그리고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렇게 이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그려줍니다. 여기에 이제 게이트에 적당한 전압을 잘만 가하면 이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는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스 트랜지스터는 전자회로 책에서 이렇게 심볼을 씁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 더 공부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타입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아마 전자회로 시간에 지금 공부해서 이미 잘 알 겁니다. 이렇게 생긴 심볼을 이용해서 D램 셀 안을 쳐다 까보면 그 안에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 메모리는 전하 기반의 메모리입니다. 세상에는 사실은 저기 전자가 가지는 특성은 크게 두 종류죠. 차지를 띤 입자냐, 그 다음에 스핀의 특성도 있습니다. 근데 스핀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뭐 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에서 많이 연구해 왔고 지금도 시제품은 가지고 있지만 상용화는 안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이 안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너무 비쌉니다. 하지만 그 연구를 왜 합니까? D램이 더 이상 가격 원가 절감을 못하면 다른 뉴 메모리가 등장할 겁니다. 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 개발은 하는 겁니다. 뭐 국제금융위기가 오건 IMF가 오건 뭐 한국이 어떤 상태에 이르르건 연구 개발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에 가서도 리더가 되면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는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고 내년에 다시 하면 되지 하는데 내년에 보건 안 됩니다. 그게 R&D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D램 얘기로 갑시다. 그래서 D램에 1비트 셀 안에 그럼 전하를 띤 입자를 저장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모스 트랜지스터에 그런 펑션이 있느냐? 없죠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틀린 걸 내가 가르치는 거라. 없는 게 예전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혁신 기술들이 나와서 이 모스 트랜지스터에도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 여러분이 나중에 뭐 논문을 쓰든지 회사에 가서 연구를 해서 멋진 일을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자, 이런 모스 트랜지스터가 하나 요 전박이 안에 들어가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는 캐패시터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셀이기 때문에 셀 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얘는 트랜지스터인데 셀에 들어있어서 셀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요즘 회사에 입사하면 너 어느 부서에 있어요? 하면 교수님 저 셀 TR 팀에 있습니다. 저 셀캡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날이 올 겁니다. 명함에도 셀캡 팀이라고 찍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트랜지스터 한 개라서 1T, 좀 캡이 하나라서 1C. 그래서 D램을 1T, 1C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 반세기 동안 D램 메이커들이 계속해서 써왔던 구조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구조들도 나와 있는데 아직 상용화가 안 되는 이유는 다시 강조하지만 Average Sales Price입니다. ASP라고 합니다. 아마 회계 자료나 언론에 나오는 뉴스 기사들을 보면 현재 D램의 ASP가 연간 뭐 20% 이상 상승하고 있어서 D램 가격이 좋습니다. 라고 할 때 저 ASP는 Annual Sales Price 또는 Average Sales Price라고 봐도 좋습니다. 자, 이런 1T, 1C 구조를 D램은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남은 주차 동안 공부할 거는 요 트랜지스터를 공부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얘기하고 잠깐 브레이크 할게요.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할 모스 트랜지스터는 실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에 쓰는 D램의 셀티아라고 구조적으로 유사하나 똑같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여기 배우는 모스 트랜지스터를 잘 이해해서 구조를 살짝 비틀어서 더 개선된 성능을 가지는 트랜지스터를 현재 D램에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모스 트랜지스터의 각가지 종류의 유사 변형된 형태들이 많이 있는데 D램 쪽으로 들어가서 예전에 RCAT, Recess Channel Access Transistor, 그다음에 슈퍼 리세스 액세스 트랜지스터, 지금은 베리드 게이트에서 비캣, 뭐 이렇게 다른 형태의 이름들이 논문이나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동작 원리는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모스라는 동작 원리에서 벗어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원이 되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 구조만 살짝 살짝 바꾸겠다는 겁니다. 뭐 우리 학생의 생각이나 학습 능력은 바뀌지 않겠죠. 그대로입니다. 고려대를 졸업했다는 건 안 바뀝니다. 하지만 양복을 입느냐, 추리닝을 입느냐, 그래서 겉모습이 좀 머리 색 스타일을 바꾸느냐, 그 정도예요. 그래서 달라 보일 뿐, 근원은 고려대를 졸업한 우수한 학생이라는 건 안 바뀝니다. 자, 그래서 그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잠깐 브레이크하고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시다. 네, 그 다음 얘기로 가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얘기 마무리하고 또 슬라이드 넘어가면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앞서 뭐 여러 가지 인트로덕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강의 노트 중심으로 갑시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스 캐패시터나 트랜지스터가 어떤 것들을 차용해서 쓰는지 봅시다. 첫 번째는 게이트 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하게 도핑한 폴리실리콘 또는 메탈을 쓰는데요. 게이트 물질로서. 어, 크게 이 모스 트랜지스터가 두 개의 타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 전자회로 수업 시간에 들어서 알겠지만 혹시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히만 설명하면 여기 이제 N 플러스 영역을 만들고 이게 P타입 기판이면 이쪽에 채널이 형성이 되겠죠. 이때 이 채널이 N 채널이 된다라는 건 원래 P타입인데 이게 N 채널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N 타입이면 N타입 모스 트랜지스터, 줄여서 뭐 NMOS 이렇게도 표현하고 뭐 다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도 씁니다. 그럼 그 반대 경우도 있겠죠. 반대 경우를 또 잠깐 얘기를 하자면 여기 웨이퍼 P타입 실리콘 웨이퍼인데 여기에 MOS 구조가 있죠. 여기 이제 N 플러스, 이게 N 플러스입니다. 근데 여기 딱 보면 이제 엠모스의 반대 말로 PMOS라고 되어 있는데 채널이 P타입입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면 MOS 구조인데 이쪽이 원래 N타입인데 요 B금침대가 P로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P가 채널이니까 홀이 지나가야 되니까 좌우에 홀을 가득 머금고 있는 소스 드레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 장의 웨이퍼에
이쪽은 nmos잖아요. 이쪽은 pmos가 될 겁니다. 근데 얘는 n을 p로 뒤집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아래쪽 영역이 n타입 실리콘이어야 되는데 지금 p타입이니까 이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웨이퍼가 있는데 이거는 p타입 웨이퍼고 이거는 n타입 웨이퍼라서 이쪽에는 nmos를 만들고 이쪽에는 pmos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나요? 라는 우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도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어서 앞으로는 진짜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 다 풀려면 또 다른 한 시간이 필요해서 잠깐 요거는 홀딩 하겠지만 관심 있는 학생은 Complementary FET 기술 중에 이걸 만드는 방식 중에 Sequential Fabrication 방식을 동원하는 CPET 트랜지스터는 이 CPET이라는 게 Complementary한 Field Effect 트랜지스터인데 NMOS 위에 PMOS를 바로 쌓아 올리는 기술인데 쌓는 과정을 각각의 웨이퍼에서 만든 다음에 웨이퍼와 웨이퍼를 본딩해서 CPET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대만 TSMC 파운드리 사업부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미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내가 P타입 기판이 있는데 N타입 기판 만들어서 거기 P뿔 소슈엠 만들어서 PMOS 만드는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라고 한 10여 년 전에는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 얘기도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얘기들 중에 이게 당연하다라고 내가 설명하는 게 있거든. 그걸 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브레이크 스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하나의 기판, P타입 실리콘 기판 위에 PMOS를 어떻게 만들 거냐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선배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P타입 실리콘 이쪽도 확장해서 있으면 이렇게 깊숙하게 P형 기판이 있으면 생각보다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이 빗금친 곳을 N타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얘가 약간 우물처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우물이 영어 단어로 well이죠, well. 그래서 n-well을 만들어줍니다. 이쯤 되면 옆에 피모스는 n-well에 갇혀 있는데 n모스는 그러면 왜 그냥 허허벌판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나도 좀 well에 담아주세요 하면 얘는 p-well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딱 봐도 뭔가 돈이 많이 들겠구나. 웨를 만드는데도 다 반도체 장비를 쓰니까 공정 스텝이 늘고 그게 다 전기, 물, 사람 인건비 다 들어가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을 싱글 웰로 기본입니다. 싱글 웰을 써야 즉 N 웰이겠죠. P 타입 기판이니까 P 서브스트레이트에 N 웰을 넣는 거죠. 기본입니다. 이거 하지 않고 N모스, P모스를 한 장의 웨이퍼에 같이 만드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요. 트윈웰 공정입니다. 그게 말한 대로 여기입니다. 엔모스도 P웰에 담궈주는 겁니다. 근데 뭐 어차피 P타입 기판인데 왜 P웰을 또 만들어요? 이것도 이제 모스 트랜지스터 공부를 더 해보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쪽에 있는 이 벌크 영역의 농도를 웨이퍼 사올 때는 뭐 예를 들어 기판이 10에 15승인데 내가 트랜지스터 설계해 보니까 기판이 한 10에 16승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판 농도를 10에 16승짜리를 사가지고 오면 되는데 비싸요. 그리고 모든 트랜지스터를 10에 16승에 설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 내가 특정 NMOS만 10에 16승의 벌크 농도가 필요하면 이런 P웰을 도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N웰, PL이 다 있어서 트윈웰 공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비싸지만 엠모스의 벌크 영역의 농도를 내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문턱 전압이라고 불리는 컨셉을 엠모스지만 다르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문턱 전압 이런 얘기는 뒤에 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모스 단순히 교과서에서는 그냥 요거 N 플러스 대신에 P뿔로 바꾸고요. 요거 대신에 N타입 실리콘 이렇게 써놓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서로 다른 웨이퍼에 N모스, P모스 각각 만든다고 착각해서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상수를 해줬습니다. 나중에 IC 공정 수업이나 프로세스 관련된 수업 들으면 이 얘기들이 좀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나한테 물어보러 오세요. 자, 그 다음 N모스, P모스를 한 장의 웨이퍼에 만든다. 웰 공정이 필요하구나 정도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갑시다. 얘는 SiO2 아까 말한 이 옥사이드 층이죠. 이 옥사이드는 이름하여 게이트 다일렉트릭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뭐 게이트 다일렉트릭 연구합니다. 이런 단어들 여러분 많이 쓰게 될 텐데요. 게이트 다일렉트릭이 이게 유전체죠, 유전체. 전기를 유도하는 물질인데 얘는 부도체예요, 기본적으로.
인슐레이터예요. 인슐레이터. 인슐레이터고 SiO2를 씁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는 절연체 역할을 하는 물질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뭐 가까이는 스티로폼도 있고 종이 박스, 종이도 페이퍼도 인슐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소재 중에 SiO2라는 걸 썼을까? 모스 트랜지스터에. 이게 지구상에 알려진 실리콘과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이 결합력은요, 이 계면, 이 인터페이스의 그 인터페이스 뭐라고 할까요? 인터페이스 퀄리티? 인터페이스의 캐릭터리스틱들을 봐야 됩니다. 이 서피스 표면의 특징들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다른 이종의 물질이니까요. 실리콘은 우리 다이아몬드 구조 공부한 대로 이렇게 쌓아 올리면 이 공유결합이 퍼펙트하게 잘 만들어집니다만 언젠가는 커트를 해서 실리콘이 끝이 나면 결합이 끝나면 얘는 최각전자 하나만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나중에 뒤에 나와 있나? 없구나. 나중에 공부할 건데 댕글링 본드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영어 단어예요. 댕글댕글하다고 하니까 한국말 같잖아요. 진짜 영어 단어예요. 댕글링 본드라고 합니다. 이놈 불완전한 퍼펙트한 결합을 완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게 붙느냐에 따라서 어, 이 표면의 특성이 바뀌는데 여기 사실은 한 자리가 비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트랩입니다. 트랩. 전자를 딱 받고 싶어 하는 기다리는 곳이죠. 우리 실제 이게 벌크 영역 안에 아마 이렇게 팔 하나 잘린 게 보론 같은 거죠. 이렇게 팔이 없죠.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볼을 내밀고 전자가 딱 트랩 되는 거죠. 보론이라는 게 전자를 트랩,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한번 갇히면 보론은 이온화되고 잘 내어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뭐 다이내믹 시츄에이션이라서 들락날락 하지만 스태틱하게 보면 한번 갇히면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리콘 벌크 영역 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얘기 드리고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거는 실리콘이라는 소재의 표면 위에 실리콘이 아닌 이종 다른 물질입니다. 다를 이자 한자를 써서 이종의 물질입니다. 이게 두 번째 종류의 뜻이 아니에요. 이종의 물질이 여기 SiO2가 올라옵니다. 그럼 얘는 분자 결합이 Si의 주변에 있는 O랑 이렇게 붙어 있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녀석입니다. 근데 그 하단부에는 실리콘들이 이렇게 뭐 마치 한 푼 줍쇼 하듯이 이 전자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댕글링 본디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럭키하게 잘 결합을 해주기도 하지만 혼자 댕글댕글 있는 녀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의 특성이 벌크 실리콘처럼 퍼펙트한 결합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실리콘 위에 그러면 SiO2 말고 딴 거는 뭐 없을까?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쓸까? Al2O3 이런 거. 과거에 썼던 소재인데요. 계면의 이 결함의 특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량화하면 단위 면적당입니다. 즉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옥사이드 면의 한 면적입니다. 1제곱센티미터에 도대체 이런 결함, 트랩 이런 걸 또 다른 결함을 영어 단어로 디펙이라고 하거든요. 디펙의 개수가 몇 개쯤일까를 또 연구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지도 정말 연구거리가 되고 아직도 미제입니다. 특히 그 파운드리에서 쓰는 게이트 올어라운드 트랜지스터라고 이 옥사이드 층을 하고 요 게이트 층이요. 요 실리콘 가운데 채널을 돌돌 말아 있는 김밥처럼 말려 있는 구조인데요. 그런 경우에 옥사이드랑 반도체 사이의 계면의 트랩 개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거 진짜 챌린징합니다. 도전적인 문제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으나 각각의 장단이 있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계면의 결함의 개수도 바뀌집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결함의 계면 숫자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인간이 아직 이해를 못했을 뿐이고요. 어쨌건 이 단면적당 몇 개 정도의 결함이 있느냐인데 보통 10에 12승계의 결함이 있으면요. 진짜 퍼펙트하게 잘 결합한 겁니다. 숫자는 1조개지만 저 정도면 진짜 잘 결합한 겁니다. 보통 뭐 알루미나나 또 다른 절연막을 올리면 10에 13승 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결함의 숫자는. 그래서 옥사이드 물질로, 그러니까 옥사이드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게이트 다일렉트릭 물질로 무엇을 써야 될까? 즉, 인슐레이터 물질로 어떤 후보군을 가져가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소재가 SiO2입니다. 왜 SiO2였느냐? 일단 결합의 특성, 결함.
딥팩의 개수로만 보면 1제곱센티미터에 약 1조개 정도 수준으로 지구상에 알려진 실리콘과 결합할 수 있는 절연체 중에 인터페이스 트랩의 그 밀도를 가장 낮게 가져갈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또 탐구하는 사이언티스트들이 있죠. 물리학자들, 화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가 알게 된 게 실리콘 위에 SiO2라는 소재를 증착이라고 표현합니다. 디파짓 영어로. 디파짓은 마치 코팅하는 것 같습니다. 뭐 또는 손이 있으면 장갑을 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렇게 디파짓을 하는 방식은 이제 케미컬한 베이퍼 데포지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클린룸에서 이런 거 실습을 나중에 하게 될 텐데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실리콘 표면이 있는데 여기 어떤 물질 둘이 와서 화학 반응을 해서 최종적으로 SiO2가 여기에 깔리는 겁니다. 또 다른 방식은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입니다. 얘는 SiO2라는 물질 자체를 그냥 그 위에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축축축 쌓이는 방식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그 손에 장갑 끼는 건 PVD 방식이고요. 그 가끔 어머니나 할머니들 중에 손발이 시려서 뭐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뭐죠? 아, 촌농, 파라핀, 맞아. 그 가열해가지고 물인데 손 딱 담궜다가 빼면은 갑자기 녹아서 내 표면에 싹 하얗게 촛물, 초죠, 초. 양초처럼 녹습니다. 아니, 굳어버립니다. 그게 일종의 약간 화학 반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CVD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의 한계는 이 정도 특성의 계면 특성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생각해낸 게 더멀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실리콘 웨이퍼 위에 산소 가스를 흘립니다. 이것도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꾸 공정 수업을 하면 안 되는데 수증기를 흘려도 됩니다. 수증기나 아니면 이제 산소 가스, 수증기를 흘리면 이제 수증기가 저기 사우나 가보면 습식 사우나 있잖아요. 그 물 분자 막 공기 중에 떠다니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웻 방식이라고 하고 O2만 하는 거는 드라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나 산소를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흘려주기만 하면 실리콘이 산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실리콘이 깎여 나가고요. 그러니까 소모되면서 여기 위에 SiO2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그로스합니다. 성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걸 이제 떠멀리 그론, 열적으로 떠멀리 그론시킨 키운 SiO2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성장시켜야 Si랑 SiO2 계면의 특성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D램의 셀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다이렉트릭을 어떻게 만들까를 할 때 이런 더멀 옥시데이션 장비를 이게 공정 방식을 쓸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퍼니스입니다. 이 퍼니스는 영어 사전 찾아보면 난로입니다. 난로. 난로의 개념이 엄청 고온에서 옆에 손 가까이 갖다 대면 뜨끈뜨끈해서 몸을 녹여주잖아요. 실제로 반도체 장비 그팹 안에 들어가 보면 퍼니스는 보통 온도가 1000도씨에서 1200도씨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겋게 달구어진 구멍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웨이퍼를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유튜브에 많아가지고 이렇게 뻘겋게 달구어진 한 1200도씨 내부 공간에 이렇게 웨이퍼를 수직으로 이렇게 꼽아요. 이런 건 이제 보트라고 합니다. 이런 건 이제 그 퀄츠라고 하는 투명 뭐 절연체예요. 거기에 웨이퍼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뒤에서 밀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어 줍니다. 그럼 웨이퍼 이렇게 꽂혀 있고 뒤에서 오투 가스를 넣어서 여기 표면을 전부 다 산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균일한 두께의 뭐 한 10나노 뭐 그 정도까지는 드라이 옥시데이션으로 길러냅니다. 근데 최근에 뭐 10나노급의 D램이나 뭐 5나노, 3나노 이런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공정을 까보면 SiO2를 잘 안 씁니다. SiO2가 가지는 한계점이 뭐냐면 여기 나오죠. 이게 유전 상수값입니다. 이 유전 상수값이 지금 3.9라고 돼 있는데요. 요 3.9는 요 소재가 가지는 유전 상수값이 3.9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캐파시턴스 두 개의 메탈 구조가 있는데 가운데 인슐레이터가 있어요. 이 인슐레이터의 유전 상수값을 뭐 입실론이라고 하면 요거의 면적을 A, 요거의 두께를 D라고 하면 D분의 A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사실 면적은 설계의 영역입니다. 칩 디자인, 모스 캐패시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싸움인 거고, 이 D는 이 인슐레이터의 두께를 얼마나 제어하느냐니까 공정의 게임입니다. 공정,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얼마나 실력이 좋으냐의 싸움인데, 이걸 뭐 10나노로 했다고 칩시다. 면적은 뭐 그냥 주어진다고 합시다. 그래서 보통은 동일하게 평가하려면 단위 면적당 캡으로 평가합니다. 페러퍼 제곱 센티미터가 얼마나 너네 파운드리 거가 좋으냐 이런 걸 보는데, 핵심 기술은 이 얇게 증착하는 방막 기술이고요. 얇은 막이니까 띤 필름입니다. 이 띤 필름 증착 공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이제 뭐 진공을 얼마를 잡아서 압력을 낮춰서 로 프레셔 LP 뭐 케미컬 베이퍼 대표 LPCVD 장비들도 뭐 업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잘하는 기업들이 한국에는 용인 그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도 이제 한국의 엔지니어로 황 회장님이 이걸 스타트업을 세워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최근엔 중국에도 많이 수출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캡 값을 근원적으로 올리려면 이 유전 상수 값을 올리면 됩니다. 근데 계면의 특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SiO2를 선택했는데 캡 값을 올려야 되니까 한동안 이 두께를 얇게 얇게 가는 쪽으로 많은 공정 엔지니어들이 연구 개발을 했고 성공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 두께가 얇으면 어디까지 얇아질 수 있을까요? 1나노, 뭐 1나노 좋습니다. 그거 300mm 지름을 가지는 웨이퍼에 대면적으로 라지 스케일, 웨이퍼 스케일에서 1나노 두께를 네가 보장할 수 있느냐? 해냅니다, 엔지니어들이. 해내는데 비쌉니다. 그래서 그 1나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답이 그러면 이 3.9를 더 올릴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하이 K 기술입니다. 근데 요거 K라고 원래는 이제 논문이나 뭐 학회장에 가면 엔지니어들이 하이 K 물질을 뭐 합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히는 하이 카파예요. 카파라는 기호인데 키보드에 없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게 K라서 하이 K라고 썼고 이 하이의 의미는 하이닉스의 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이닉스의 하이는 여담이지만 이 현대에서 온 거예요. 현대. 현대가 HYUNDAI잖아요. 현대의 그 앞글자 따온 거고 지금 여기 하이는 요 3.9보다 높으면 하이예요. 그래서 기준이 SiO2입니다. SiO2의 유전 상수값 3.9보다 높은 유전 상수값을 가지는 절연체는 하이-K 물질이라고 반도체 업계에서 얘기합니다. 그럼 하이-K 물질은 대단히 많을 텐데 어떤 걸 쓸까인데 그 지금 현장에서 쓰고 있는 양산된 물질은 헤프늄 다이옥사이드입니다. 헤프니아라고도 불립니다. 이 녀석의 유전상수 값은 공정 온도나 뭐 압력이나 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등등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는데 대략 20에서 25 사이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이 SiO2 대비 입실론 값을 무려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4배 이상 가져가니 이 앞에 값을 4x로 늘리면 두께는 1나노에서 더 못 가지만 4나노로 올려도 얘를 4x로 올렸기 때문에 두께를 다시 4나노로 두껍게 해서 공정을 해도 동일한 카패시턴스 값을 구현해냅니다. 그래서 한동안 SiO2를 얇게 얇게 더 얇게 만들다가 1나노쯤 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멈춰야 된다. 더 이상 트랜지스터의 미래는 없다. 라고 했지만 세상에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종종 내가 얘기했는데요. 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린 엔지니어가 낸 아이디어가 헤어프늄 다이옥사이드였고 얘를 실제 도입해서 최근에는 실리콘 위에 SiO2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자연 상태에 노출만 돼도 스스로 산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네이티브 옥사이드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인터레이어라고 합니다. 이 네이티브 옥사이드는 표면을 까보면 덕지덕지 이렇게 막 만들어집니다. 아일랜드 형태로. 그래서 이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얇게 살짝 길러줍니다. 이걸 인터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럼 인터레이어니까 어디 사이에 끼어 있는 층인데 어디에 끼어 있냐면 바로 헤프늄 다이옥사이드에 끼웁니다. 그래서 이런 헤프늄 다이옥사이드는 앞서 설명한 대로 SiO2 기르듯이 더멀 옥시데이션으로 기르느냐?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아직 없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런 게 공정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또 화학에 관심이 많으면 그래서 화학공학과를 나와도 반도체사에 갈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최종 프로덕이 하프늄 다이옥사이드 나오도록 하려면 헤프니아가 들어간 어떤 화학 물질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화학 반응을 유도해서 이게 나와야 되겠죠.
대신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300mm 웨이퍼 스케일에서 1나노, 2나노, 3나노 스케일로 충분히 증착이 되고 시간도 뭐 10시간 걸립니다 하면 네, 안녕히 가세요. 저희 회사에서 쓰기 어렵습니다. 이 다 돈이에요. 공정하는데 10시간 걸린다고 하면 뭐그 시간을 30분 내로 줄일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마 SK 하이닉스에서 그 장비 만드는 개발업자에게 물어볼 겁니다. 자, 어쨌건 해프늄 다이옥사이드를 현재는 고위에 올리고 있는데 보통 요즘 한 3나노까지 스케일링 다운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낮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실리콘이 있고 SiO2가 있는데 얘는 10나노입니다. 얘는 Si고 여기에 해프늄 다이옥사이드가 있는데 뭐 얘는 2라고 4라고 하면 2.5나노라고 합시다. 그럼 2.5나노로 이거 아니다. 말 잘못했다. 40나노라고 합시다. 훨씬 두꺼운 절연막을 올렸지만 게이트 단에서 캐파시턴스를 측정해 보면 얘는 두께가 10나노고 유전상수가 3.9등의 4라고 할게요. 이 정도 비율인데 이쪽 오른편은 두께가 40나노지만 유전상수가 4의 거의 5배 이상 높으니까 4배 이상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5배 정도로 봅시다. 4배라고 할게요. 4배라고 보면 이게 약분이 딱 되면 네, 10분의 4, 10분의 4라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두꺼운 절연막을 썼지만 캐패시턴스 값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굳이 40나노 갈 필요 없죠. 이거 20나노까지, 즉 10나노에서 다시 20나노로 게이트 다이렉트릭의 두께를 차세대 반도체 기술인데 게이트 다이렉트릭의 두께는 2배로 두껍게 가는 거죠. 하지만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전상수 값을 4배나 올렸기 때문에 4배 올리고 두께는 2배 올렸기 때문에 다시 요 캡 계산식으로 돌아가면 두께는 2배, 유전상수 값은 4배가 되니 실제로는 네, 원래 있던 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모스 캐패시터 값 대비 2배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몇 세대 정도 20나노를 앞으로 15나노, 10나노 줄여갈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즈니스 할 수 있다라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테크를 개발해서 차세대 이거 공급해야지 하고 그 다음은 뭐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끝입니다 하면 그 이제 이생망입니다. 그 회사 망하는 겁니다. 회사가 항상 기술을 개발할 때는 로드맵을 가지고 요번에 이거 하면 그 다음에 뭐고 그 다음 뭐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이거 하면 제일 좋습니다 하면 망합니다. 대표적인 예전에 기업 케이스 스터디 해본 것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좋은 그 뭐지 저기 옷을 수선하는 장비인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뭐죠 이렇게 옷 자동으로 이렇게 그 재봉틀 그래 재봉틀. 거기서 일본에서 만든 일본 기업인데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한 번 사면 고장이 안 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티나게 팔렸는데 그다음 교체 수요가 없어서 그 기업 망했대요. 그래서 디램도요. 100년간은 디램 만들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저기 젠슨 황한테 하면 싫어하겠죠. 그런 걸 만들어줘야지 하겠지만 100년간은 디램을 만들면 젠슨 황그 GPU 제품도 100년 안 갈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주기라는 게 있는데 보통 서버에 들어가는 건 3년에서 길게 보면 5년입니다. 보통 3년으로 타겟해서 설계하고요. 일단 개인용 뭐 PC나 스마트폰은 10년입니다.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 10년 쓰는 사람이 없어서요. 뭐 회사 내부에서 그냥 한 5년에서 8년이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만약에 뭐 5년에서 8년 쓰는 분도 있죠, 스마트폰을. 고장 나면 그냥 고쳐 부품 공짜로 교체해 주면 됩니다. 그 전에 오히려 개인 고객들은 신제품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굳이 메모리 칩을 수명을 10년 이상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로드맵에는 그래도 라이프타임은 10년 이상 개런티 돼야 된다라는 게 어떤 공통의 합의지만 실제 제품 활용해서 뭐 예를 들어 삼성 파운드리를 써보면 10년 안 가요. 그럼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근데 10년 가는 놈도 있어요. 근데 실제 그 하나의 테크놀로지 공정 기술을 10년 이상 활용해서 10년 이상 활용은 하지만 그 테크 노드를 써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이 10년 이상 가는 사례는 극히 드물입니다. 10년 전에 스마트폰 쓰는 사람 거의 없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자꾸 딴 얘기 하네. 이제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는 실리콘 쪽입니다. 그래서 모스 구조에서 반도체는 무엇을 쓰느냐? 뭐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엠모스의 경우에는 실리콘이 P타입입니다. 그래야 채널이 뒤집어져서 N채널 엠모스입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 했네. 자, 요 또 어려운 얘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엠모스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게이트 쪽이 M 플러스고 SiO2 있고 실리콘은 P타입인데요. 위에서 밑에 방향으로 X축이라 쓰고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을 그려볼 겁니다. 요 방향이 X축입니다. 이쪽이 메탈이고 이쪽이 옥사이드고 이쪽이 실리콘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MOS 구조를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걸 생각해 보면 MS 접합 이해했었고 또 PN 접합인데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SS 접합이에요. 실리콘 실리콘 접합이니까요. 타입만 달랐죠. SP와 SN의 접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 이제 다루게 되는 게 이 절연체라고 하는 옥사이드를 반도체랑 결합하면 이 밴드 다이그램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좀 쉬었다가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하고. 오케이. 그 다음 얘기는 모스 구조에서 이 X 방향에 대해서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릴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은 평형 상태 기준으로 그릴 겁니다. 자, 우리 PN 다이오드 처음 공부할 때 제가 P형 물컵이랑 N형 물컵이 있고 각각에 담겨 있는 물의 양을 전자의 양에 빗대어서 얘 둘을 붙이면 물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합치게 되면 가운데 있는 가로막을 없애야 되면 결국 물이 이쪽으로 쏟겨서 들어오고 빈 공간이 반대편으로 쏟겨 들어가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루었던 게 물의 높이가 결국 PN 물컵에 단 하나 존재하는 고수, 단 하나 존재하도록 그 상태가 바뀐다라고 했는데요. 이 얘기를 똑같이 모스 구조에도 할 겁니다. 메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밴드는 지금 여기는 이제 M 플러스 폴리실리콘이니까요. 똑같이 실리콘입니다. 밴드갭이 112인 실리콘인데 다만 아주 진하게 도핑을 N형으로 했으니까 컨덕션 밴드 엣지에 페르미 레벨이 붙어 있습니다. 요 M 메탈이라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벌크 영역 쪽은 P 타입이니까요. 똑같이 밴드갭은 1.12인데 페르미 레벨이고 S는 반도체 쪽입니다. 그 녀석의 페르미 레벨은 밸런스 밴드 쪽을 향해 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뭐 9구단 6단만 잘 할 줄 알면 도핑 농도 이게 10에 15승이면 한가운데 인트린직 페르미 에너지 레벨 대비 이게 5니까 5, 6, 30에서 0.3 일렉트론 볼트 쓰면 됩니다. 뭐 이쪽은 보통 도핑을 10에 20승 이상 가져가기 때문에 그냥 네, 철석 달라붙어 있다. 컨덕션 밴드 엣지하고 페르미 레벨이 붙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평형이기 때문에 원 시스템에는 모스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죠. 에는 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있다라는 물리학의 법칙을 가지고 오면 페르미 레벨을 이렇게 쭉 한 줄로 이어서 그죠? 한 줄로 이어서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EC랑 EV랑 이 위치들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은 가운데 끼어 있는 옥사이드입니다. 이 옥사이드는 밴드갭이 이 지금 메탈은 폴리실리콘을 썼으니 얘도 실리콘이고 얘도 실리콘인데 얘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라서 이 물질이 다른 것이고 그러면 밴드갭도 달라집니다. 이 녀석의 밴드갭은 보통 9 일렉트론 볼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9면은 컨덕션 밴드 엣지 이쯤에 그리고 밸런스 밴드 엣지 이쯤에 그려가지고요. 그 서로 다른 접합면은 보통 수직선으로 표시하거든요. 우리 MS 컨택 할 때도 메탈과 세미컨덕터는 서로 다른 이종의 물질이니까 가운데다가 수직선 하나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수직선으로 좌우에 그리고 그 윗변, 아랫변은 이게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가 될 겁니다. 다만 이 밴드갭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가 이 위쪽에 있는 컨덕션 밴드 엣지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겠죠. 그래서 뭐 SiO2라고 하는 유리도 강한 전압을 주면 전류 흐르긴 흐릅니다. 이건 억지로 흘렸을 때고 웬만하면 전류는 안 흐르죠. 그래서 부도체죠. 저항도 높다라는 이유가 저항이 높다라는 건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건 전류를 흘리는 주인공인 캐리어, 전자홀의 농도 자체가 아주 부족한 것이고 그게 시사하는 바는 밴드갭이 매우 큰 소재일 것이다 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렸을 때 요 페르미 레벨, 옥사이드 페르미 레벨이 이제 옆에 있는 EFM하고 EFS하고 다 얼라인이 되어서 정렬이 잘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좀 럭키하게 여기에 이렇게 좌우측이랑 얼라인이 잘 되면 그냥 평평하게 가지고 와서 끝이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 얼라인이 SiO2 이게 뒤에 있다. 뒤로 가서 요 그림을 봅시다. 네. 요 그림을 보면 요게 옥사이드예요. 그래서 여기가 EV 라인이고 여기가 EC 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페르미 레벨이고요. 얘는 이제 부도체지만 그 전자나 홀의 개수가 뭐 있거나 없거나 뭐 아니면 도니까 전자 발견될 확률이 50%인 지점은 EC랑 EV의 한가운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 얘는 메탈, 알루미늄을 들고 왔습니다. 보면 일부러 지금 그림 그리기 좋으라고 EF 라인을 이렇게 지금 같이 붙여뒀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소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다른 소재가 공용으로, 그러니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은 바깥 공간인 바깥에 있는 진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낫이라고 불리는 이 진공 에너지 레벨이 공통의 에너지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전체를 좀 들어서 위로 여기 갖다 붙였다라고 상상하면 페르미 레벨이 서로 지금 잘 얼라인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물 여기 잠깐 컨닝하면 뭐 이렇게 보세요. 옥사이드 쪽에 이렇게 삐딱하게 좀 밑은 그림 다 그리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상당히 커서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서 표현해야 될 겁니다. 저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쉬운 하나의 특별한 케이스로 가겠습니다. 이게 얘입니다. MOS 구조에서 메탈 쪽하고요. 반도체 쪽에 워크 펑션이 똑같은 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보통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일부러 다르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같다라고 하고 모스의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같으니까 우리 이거 MS 컨택 할 때 공부했습니다. 워크 펑션의 정의는 진공 에너지 레벨에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까지의 에너지 차이를 워크 펑션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요거는 진짜 순수한 메탈이라고 뭐 알루미늄이라고 상상하면 옛날에 진짜 알루미늄 메탈 게이트 썼거든요. 뭐 아래쪽에서부터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고 위로도 있고 밴드갭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전자가 채워져서 딱 여기까지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메탈의 워크 펑션을 파이 m 메탈의 m을 가지고 와서 썼고 그 값은 이 낫에서 EFM을 뺀 것이 파이 m이라고 쓰면 될 겁니다. 반도체 쪽은 공부한 대로 이 낫에서 페르미 레벨까지인데 지금 얘는 N타입 실리콘인 것 같습니다. 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낫에서 EF 반도체를 뺀 것이 파이 S가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도입해야 되는 컨셉이 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카이는 이 낫에서부터 EC까지입니다. 이 카이 실리콘은 이 낫에서 EC까지인데 이게 일렉트론 어피니티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전자 친화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카이 값이 작냐 크냐에 따라 전자 친화도의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화학 시간에 아마 다 공부들 했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요 값은 물질의 상수입니다.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이 전자 친화도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책에 따라 약간씩 좀 다른데요. 그냥 4.0 일렉트론 볼트라고 일단 합시다. 뭐 책에 따라 4.1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책은 그 중간값을 4.05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그냥 4.0이라고 편의상 하겠습니다. 뭐 내가 시험 문제나 숙제를 줄 때 그냥 4.1이라 하면 4.1이라 받아들이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카이는 물질의 상수고, 그다음 파이S는 이제 페르미 레벨 위치에 따라 다르니까 이제 도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도체 쪽의 워크 펑션은 얼마든지 엔지니어가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S는 사실은 실리콘의 전자 친화도에다가 더하기 EC에서 EF까지 거리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요거는 EC 빼기 EF는 9구단 6단 연산만 잘하면 EF하고 EI 사이 값 계산하면 EC에서 EF 계산하는 건 밴드갭의 절반 값 그죠? 0.56에서 EC EF 빼기 EI를 덜어내면 EC 빼기 EF가 나올 거고 그죠? 뭐 그렇게 계산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물질 상수니까 도핑 농도 알면 반도체의 이함수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일단 MOS의 벤 다이그램 찾기 위해서 메탈과 반도체 일단 이람수가 같다라고 가정하고 밴드 다이그램을 그렸습니다. 자, 그린 걸 한번 봅시다. 요 메탈 쪽 반도체인데요. 요 이 낫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공간이죠. 뭐 우리 강의실 안에 메탈을 첫 번째 줄 책상에 올려놓고 옥사이드는 두 번째 줄 책상, 반도체는 세 번째 책상에 두면 서로 떨어져 있는 세 가지 종류의 물질이 공용으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은 이제 진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낫은 동일한 에너지 레벨이라고 보고 하나의 줄에 썼습니다. Y축은 다시 강조하지만 전자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축이고 이 낫이면 요 정도 값을 가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값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값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기준으로 메탈의 EF 위치와 반도체의 EF 위치인데 둘 파이 M과 파이 S 같다고 했으니 잘 한 줄에 정렬되어 있을 겁니다. 그다음 옥사이드를 그래서 이 EF 라인을 여기에 딱 맞추어서 원래는 옥사이드에 EF가 있는데 메탈과 반도체를 요 옥사이드 EF에 잘 맞췄다라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종류의 물질을 합쳐서 원 시스템으로 만들면 원 페르미 레벨인데 뭐 어차피 떨어져 있을 때 MOS가 떨어져 있을 때 EF나 붙였을 때 EF나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그림을 그냥 갖다 붙이되 가운데에 접합면 수직선만 그려주면 게임 끝입니다. 아주 쉽게 그릴 수 있죠. 근데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한번 기억이나 MS 컨택일 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는 둘 다 실리콘이니까 똑같이 ECEV를 그렸었고 다만 P형 쪽에 EFP하고 반도체 N형 쪽에 EFN은 서로 이렇게 비틀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열심히 고민하고 공부해 본 결과 밴드가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쭉 뻗어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쭉 뻗어 있었습니다. 이런 밴드 밴딩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부에서 전자와 홀이 서로 교환되고 그 과정에서 가운데에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온화된 불순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MOS 구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 PN 접합은 같은 실리콘이니까요. 여기 있던 많은 홀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죠. 농도 차에 의해서. 넘어가는데 장벽이 없었습니다. 근데 MOS 구조는 살펴보면 여기에 전자가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려고요.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 장벽을 넘어서야만 네,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절연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장벽이 메탈과 반도체 사이에 끼어 있는 구조죠. 자, 이럴 때 밴드 다이그램 어떻게 그릴까? 이제 디슬라이드로 가면 됩니다. 여기 나옵니다. 이제 이 낫을 이제 이걸 좀 위로 올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의 라인에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럼 페르미 레벨이 이 메탈 쪽은 요쯤에 있고 옥사이드는 여기 있고 반도체는 뭐 이쯤에 있다라고 합시다. 서로 물 높이가 다르죠. 그래서 따지면 얘는 물이 많고 얘는 중간쯤이고 얘도 뭐 일추 이렇습니다. 이걸 이제 합쳤을 때 이쪽에 전자가 넘어가서 페르미 레벨이 얼추 뭐 요쯤 어디선가 생깁니다. 상상해 보면 메탈 쪽을 가만히 두고 옥사이드 붙이고 반도체를 붙이는 가상의 실험을 해보면 얘는 뭔가 위로 들려 올라가야 되고 반도체 쪽도 위로 들려 올라가는 에너지 변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갖다 붙여서 하나의 페르미 레벨을 그려놓고 옥사이드랑 실리콘 쪽은 뭔가 밴드를 위로 올려야 돼 하면 위로 올라가 있는 흔적, 위로 꺾여 있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을 대충 찾는 거고 위로 올라가는데 얘는 왜 직선이고 얘는 왜 곡선이에요? 뭐 이런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상세히 좀 봐야 됩니다. 그 과정이 앞에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여기에 가이드라인으로 나옵니다. 모스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어떤 가이드라인들을 가지고 그려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6개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이건 이미 지금 설명했습니다. 실리콘 안에서 위치에 따라서 페르미 레벨은 플랫하게 이게 이퀄리브리움 상태니까요. 일정하게 쭉 가라. 그래서 실제 X 방향, 메탈에서 세미컨덕터 또는 세미컨덕터에서 메탈 가운데 옥사이드가 끼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를 리가 없죠. 물론 흐를 리가 있긴 있습니다. 옥사이드가 아주 얇으면 그 양자역학적인 현상들이죠. 전자가 가지는 이중성 때문에 파동의 특성 때문에 메탈에 있던 전자가 반도체에도 존재할 수 있으니 메탈에서 반도체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SiO2 게이트 다이렉트릭의 두께가 매우 매우 얇아야겠죠. 나노미터급으로. 근데 실제 그렇죠.
그래서 나온 기술이 하이K 다이렉트릭 기술입니다. 너무 얇으면 실제 메탈에서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셉니다. 이 얘기를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면 원래 여기 트랜지스터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 전자가 이동해야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도 간다고요? 그러면 전자회로 심볼에서 그릴 때 전류가 드레인에서 소스로 이렇게 간다고 배웠는데 이렇게도 흐르네요. 그래서 게이트에 전류가 흐릅니다. 이러면 트랜지스터의 인풋에 있는 캡이나 저항값이 다 망가져서 얘는 트랜지스터로 동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스 트랜지스터를 설계하는 디바이스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 다이렉트릭을 아주 단단하게 잘 만들어서 인슐레이터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근데 회로 설계 엔지니어들이 이 입력단에서 캐패시턴스 C 인풋은 좀 키우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니 얘를 얇게 가져가면 이쪽으로 게이트에 누설 전류가 생기는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하이K 물질입니다. 하이K 물질도 한 개에 봉착하면 일단 뭘 하겠어요? 하이얼 K 물질로 해서 란타늄 옥사이드 계열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직 양산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란타늄인데 얘가 히토류입니다. 근데 히토류 중에 그나마 경히토류가 있고 중히토류가 있는데요. 이제 요게 이제 연구 자석에 쓰는 니오비움 같은 겁니다. 요런 거는 전기 자동차 안에 모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연구 자석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중히토류가 들어가서 이게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반도체는 경히토류고 이건 히토류 광물 중에 70%가 란타니움 계열이라서 아직은 괜찮습니다만 여전히 미래에 뭔 일이 생길지는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 간의 패권 경쟁의 싸움에서 반도체가 전쟁터가 되는 얘기라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딴 얘기 그만하고 벤 다이그램 갑시다. 자, 그래서 어쨌건 전류가 안 흐르는 게 원칙이죠. 옥사이드 역할을 하니.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상상할 수 있냐면 평형 상태가 도미넌트하다. 전류가 안 흐르니까 평형인 거죠. 그래서 페르미 레벨은 플랫하다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MOS 구조에서 뒤에 정답을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정답지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여기 실리콘 이렇게 빳빳하게 폈는데 왜 펴도 되지?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네, 그래서 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전에 던진 질문이죠. 옥사이드 쪽에 아마 밴드가 휠 것 같은데 걔가 왜 직선일까요? 근데 여기 답이 직선이래요. 왜 직선이지? 여러분이 공부한 PN 다이오드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PN 다이오드를 공부할 때 이 벤 다이어그램을 X축 따라 그리면 공핍층 엣지에서 이렇게 곡선이 되었죠. 이 곡선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다시 상상해 보면 포텐셜을 X에 대해서 찾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에너지 밴드를 X에 대해서 그릴 때 E는 마이너스 QV 이 식이었습니다. 이 연기해주는 식이. 이 포텐셜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X에 대해서 썼는데 이거는 dVdx는 마이너스 전기장이었죠. 이때 얘가 2차 곡선이고 얘가 1차 곡선인 관계였죠. 그 얘가 왜 1차 곡선이 나왔을까를 다시 돌아가 보면 차지 덴서티였습니다. 즉 PN 접합의 접합면 인근에 전하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띤 입자가 있었죠. 이게 왜 생기죠 하면 도핑을 했으니 그렇죠. 이 도핑의 프로파일에 따라서 차지 덴서티가 X에 대한 함수로 그려지는데 얘는 도핑을 유니폼하게 했으니까 상수함수였습니다. 즉 X에 대한 상수함수였죠. 근데 이게 전기장이 왜 1차 함수가 나오느냐는 포화송의 방정식 또는 가우스 법칙을 써서 전기장이 위치에 따라 얼마나 변화하느냐는 그 내부에 얼마의 전하 밀도가 들어있느냐인데 유전상수 값을 써서 이런 일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었습니다. 이 로우 값이 상수니까 전기장은 미분해서 상수 나오니까 원래는 1차 뭐 이런 얘기를 했죠. 1차 함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y는 ax 플러스 b 직선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결국은 벤 다이그램이 곡선이었는데 이거 MOS 벤 다이그램에서 옥사이드는 왜 이게 밴드가 직선이냐? 이게 직선이라는 거죠. 1차라는 거예요. 그럼 포텐셜도 1차일 거예요. 그럼 전기장은 0차예요. 이게 전기장이 상수예요. 그 말은 차지 덴서티는 0이에요, 0. 옥사이드의 차지 덴서티가 얼마일까요? 물어보면 절연체잖아요. 절연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어딨나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노차지입니다. 옥사이드에는 전하를 띤 입자가 없어요. 이거 절연체예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가정이 들어갑니다. 퍼펙트한 아이디얼한 절연체예요. 실제 D램의 셀 트랜지스터 만들면 옥사이드 안에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여기저기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이걸 없애는 게 소자 엔지니어, 공정 엔지니어의 미션입니다. 이거 많이 없으면 연말에 인센티브 받고 임원 달고 승진합니다. 못 없애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왜 못 없애는지를 아주 딥다이브해서 상세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고체 물리학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3학년이 됐을 때 학점을 떠나서 고려대 물리학과 우리 최태원 회장님이 졸업한 그 학과에 가서 고체 물리학 1을 꼭 수강해 보길 바랍니다. 아마 물리학과 학생도 3학년 때 수업 들으면서 이걸 왜 들어? 듣기 싫어 하는 과목이지만 그런 챌린징한 과목을 들어서 그 내용을 이해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또 학점 못 받는다고 또 회사에서 뭐라 할 수도 있으니 그러면 널리고 널린 오픈 강의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방학 때 뭐 할까 할 게 없으면 고체 물리학 공부를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고체 물리학에서 특히 이런 유전체들,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그 고체 상태의 물리 그 소재들, 솔리드 스테이트 머티리얼을 쳐다보는지 한번 공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 아마 여러분 입학했을 때 뭐 결정 구조가 다이아몬드 스트럭처이고 뭐 결정 구조의 방향에 따라서 제가 그 골뱅이 무침에 밀러 맥주 뭐 그 얘기하면서 다 크리스탈 오리엔테이션 얘기한 거 기억날 겁니다. 그거는 진짜 그 물리학과의 고체 물리학 수업 들으면 1주차에 30분이면 설명하고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의 더 다른 얘기들도 한번 책을 통해서 이해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그런 절연체는 내부에 전하가 없습니다.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차지 덴서티 값이 0이니 가우스의 법칙, 일렉트릭 필드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차지 덴서티 나누기 유전 상수 값인데 이게 0이에요. 그러니 이 일렉트릭 필드는 일정한 어떤 임의의 상수 값일 겁니다. 그런 일렉트릭 필드는 전압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런 관계인데 이게 상수이니 전압은 1차 함수일 겁니다. 직선이죠. 그런 전압은 에너지 벤 다이어그램의 에너지하고 마이너스 QV 관계니 얘가 1차 함수면 요 옆에 있는 놈도 마이너스 Q만 곱한 거니 1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직선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MOS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앞으로 옥사이드 쪽에 여기 정답지가 있죠. 이 직선이잖아요. 리니어 하잖아요. 그게 시사하는 바는 no charge in oxide입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이 다음 학기에 쓸 티켓 2를 써서 만들어 보면 옥사이드는 별 명령어를 내리지 않으면 아이디얼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벤 다이그램이 그려져 나오겠지만 실제 현업에서 만들어서 제조 공장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옥사이드에 몇 개 들어갔다라고 상상하면 밴드가 휠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모스 트랜지스터의 성능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예컨대 문턱 전압이 바뀌더라, 전류의 값이 5% 훼손되더라, 이런 것들을 티켓 툴로 예상하고 너네 공정을 개선해서 전하의 양을 얼마까지만 낮춰주면 우리 D램의 셀 트랜지스터의 원래 성능 목표치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를 보고서로 써서 내고 사내 미팅 때 발표하면 야, 쟤 일 잘하는구나. 가이드 잡아줬구나. 그리고 그거대로 실험했더니 개선이 되면 적은 돈을 들이고 실험 덜 하고 제품 성능 향상했으니 너 잘했어 하고 칭찬받아서 연말에 보너스 더 받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KBS 나가서도 얘기했지만 돈으로 쌓은 자부심은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고려대학교를 사랑하는 이유는 고려대가 나한테 장학금 많이 줘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늘 자부심,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쌓은 자부심, 내가 자꾸 돈 얘기를 해서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라는 뜻이지만 궁극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SK 하이닉스에 임원 달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업황이 나빠져서 임원들 성과금 많이 못 주면 내가 여기서 왜 이러려고 반도체 공학과에서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나 하고 자괴감이 들 겁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돈은 없으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불편합니다. 죽진 않습니다.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너무 많으면 또 불편합니다. 주변에서 자꾸 돈 달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생에 살아가는데 약간의 편의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잘해서 칭찬받고 돈 받으면 그냥 감사해 하고 그걸 또 어떻게 나누어서 또 잘 쓸까 이렇게 고민하면 되지. 이 돈 모아서 뭐 아파트 사야 되고 차 사야 되고 내가 더 좋은 거 사서 또 투자해서 더 불리고 그렇게 해서 1조 벌면 뭐 할 건데요. 위에 상한에 어떤 목표를 두지 않고 막 돈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마지막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불행해지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잘 하길 바랍니다. 돈은 참 양날의 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도 쓸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도 돈입니다. 조심하길 바랍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시다. 오늘 왜 자꾸 딴 얘기해.
세 번째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모스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세 번째 유의해야 되는 점. 이게 이제 기존에는 MS나 뭐 SPSN, 그러니까 PN 접합이죠. 이런 걸 생각했지만 지금은 MOS를 다루기 때문에 요 이종의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절연체이기 때문에 인슐레이터이기 때문에 전기장이 아마 전자기학 시간에 공부했을 겁니다. 어떤 매질을 관통해 갈 때 전기장이 서로 다른 물질을 통과하면 뭐 이렇게 수직 성분의 일렉트릭 필드 인텐서티에다가 유전상수 값 곱한 그 값은 수직 성분 값은 뭐 유지된다 이런 게 전기자기학 책에 나오는데 어찌되었건 전기장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서 가우스의 법칙 다시 가지고 올게요. 가우스의 법칙에 따르면 전기장의 강도는 특히 실리콘에서 특히 표면입니다. MOS에서 여기입니다. 여기 요 표면 여기서의 전기장을 일렉트릭 실리콘이라 하겠습니다. 걔는요.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일렉트릭 실리콘. 얘는 옥사이드 쪽의 전기장하고 유전상수 아니에요. 내 작게 쓰니까 이상하다. 일렉트릭 필드 옥사이드하고 일렉트릭 필드 실리콘. 요 둘이 요렇게 지나가게 될 텐데 요게 과연 크기가 같을까? 다르죠. 다릅니다. 근데 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가우스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기학 책에 나오죠. 옥사이드 물질이 가지는 유전상수에다가 옥사이드를 가로질러 가는 전기장을 곱한 값은 그 옆에 있는 이종의 물질인 실리콘의 유전상수에다가 실리콘 내에 전기장을 곱한 값, 요게 일치한다입니다. 근데 여기 전자기학 책은 3차원 공간에서 벡터라는 수학 툴을 이용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수직 성분입니다. 이 약간 요렇게 표현하는 게 수직이고 요게 이제 레터럴 성분인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MOS에서 X 방향만 원디멘셔널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걸 뺀 겁니다. 수직 성분을. 자, 요게 가우스 법칙입니다. 그럼 예로부터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옥사이드의 전기장입니다. 이게 지금 타이핑이 E라 에너지로 착각하지 마세요.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 E 옥사이드는 요 유전 상수를 뒤쪽으로 제끼면 요렇게 나오고 곱하기 실리콘의 전기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옥사이드의 유전상수 값이 3.9고요. 실리콘의 유전상수 값이 11.9입니다. 그냥 편의상 4, 12라고 하면 레이시오가 3 나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OS 계면, 옥사이드랑 반도체의 계면을 관통해가는 1차원 방향, X축 방향의 전기장의 세기는 다릅니다. 실리콘 전기장 세기가 1이면 옥사이드 쪽은 3이 걸립니다. 훨씬 강한 전기장이 옥사이드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밴드 다이어그램에 표현할 거냐? 배웠잖아요. 전기장은 컨덕션 밴드 엣지가 얼마나 휘어 있느냐에 연계되어 있다라고 해서 요 이케이션 기억날 겁니다. 기억이 안 나면 반도체 물리 시간에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는 1 나누기 Q DEC DX는 전기장이다라고 했고 실제 이걸 벤 다이그램에서 밴드가 휘어져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전기장이 있다고 해서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요렇게 했을 때 요거 있죠. 휘었으니까 오르막 방향으로 전기장 있어요. 뭐 이런 얘기 기억날 겁니다. 그걸 정량화된 식으로 미분 방정식으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가운데는 지우고 요 식으로부터 전기장을 컨덕션 밴드의 기울기로 표현한 겁니다. 뭐 당연히 여기 Q분의 1 곱해야 됩니다. 얘도 1 나누기 Q분의 1인데 양변에 같은 게 있어서 그냥 삭제할게요. 그렇게 하면 우측에 있는 이 식이 나오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MOS 밴 다이어그램 그릴 때 실리콘 쪽의 컨덕션 밴드 엣지의 기울기하고 옥사이드 쪽의 컨덕션 밴드의 기울기하고 3배 차이 나도록 그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가봅시다. 진짜 그렇게 그려놨는지. 요 지점이죠. 요게 요 기울기죠. 요 컨덕션 밴드 실리콘이죠, 여기. 요 기울기하고 여기 옥사이드죠. 요 지점입니다. 여기에 기울기하고. 물론 얘는 이제 다 직선이니까 어디선 똑같은 전기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그리고 보니까 기울기가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지우고 다시 보세요. 요거에다가 요 접선의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하고인데 이래도 비슷해 보이. 확대해서 보세요. 내가 이상하게 그리면 안 돼. 이게 된대. 요 정도 되잖아요. 얘는 좀 과장해서 그죠. 다르잖아. 달라요. 아주 달라요. 요게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네, 그렇게 잘 그리라라는 겁니다. 하여튼 옥사이드 쪽이 더 가파릅니다. 3배 정도 기울기가. 그다음 돌아갑시다. 어디 갔냐? 세 번째까지 네 번째. 네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뭘
봐야 되냐면 에너지 장벽의 높이입니다. 베리어 하이트인데 그 중에서 컨덕션 밴드 쪽을 보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컨닝해 보면 밸런스 밴드 쪽의 에너지 장벽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네 번째는 컨덕션 밴드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뒤로 또 정답지로 가서 얘입니다. 얘.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요만큼의 장벽인데 여기에 전자가 있겠죠. 막상 거좀 지우고. 여기 전자가 하나 있겠죠. 보통 전자가 여기에도 있고 우리 여기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거 배웠죠. N 오브 E에 대해서 썼죠. density of state에다가 페르미 함수 곱해가지고 이걸 얻는 그 다 했죠. 근데 보통 요 올라가는 게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인데 여기에 전자들이 이쪽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비어 있으면 더 낮은 에너지니까 막 쏠려서 몰릴 겁니다. 자, 이런 전자가 여기에 그득히 있을 때 이 전자가 느끼는 에너지 장벽은 요만큼의 장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 엣지에서 엣지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장벽을 다시 한번 그려주면 요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까지입니다. 요 차이를 컨덕션 밴드에서 바라보는 전자가 느끼는 에너지 장벽입니다. 이 전자가 느끼는 장벽이라는 건 이 절연체 옥사이드 때문에 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메탈 쪽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데 그 장벽이 요만큼의 높이다라는 건데 저걸 정량화해서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벤 다이그램에. 그 얘기가 4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실리콘에서 SiO2를 향해서 전자가 플로우 흐르고 싶을 때 느끼는 체감한 에너지 장벽은 얼마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3.1인데 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이 밑에 나옵니다. 전자 친화도 차이입니다. 실리콘하고 절연체 옥사이드 사이에 전자 친화도 차이에 의해서 어, 실리콘에 있는 전자가 옥사이드로 갈 때 느끼는 에너지 장벽인데 저게 벤다이를 그리는 과정을 한번 여기 가보면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게 전자 친화도죠. 카이 인슐레이터의 I고 얘는 카이 실리콘입니다. 요게 이제 페르미 레벨을 맞춰가면서 둘이 붙을 때 요쪽에 컨덕션 밴드 엣지하고 요 녀석 이 컨덕션 밴드 엣지하고 이렇게 얼라인 되면서 만날 때 그 장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벽 차이는 결국 요 전자 친화도의 차이에 의해서 결판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네 번째에서 이 3.1을 찾았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생각 없이 에너지 밴드갭이 옥사이드가 9 일렉트론 볼트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넣으면 이게 정답지에 가서 봅시다. 홀이 느끼는 장벽이니까요. 이 사실은 요게 112인데 이 에너지 장벽을 저 밑에까지 가면 9 일렉트론 볼트를 그려야 되니 칸이 없어서 다 제대로 그릴 수가 없으니 제가 물결 표시를 해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원래는 상당히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홀이 느끼는 장벽이니까 요 지점에서부터 요 지점까지 딱 요만큼입니다. 요 에너지 장벽은 어떻게 구할까인데 이거는 아주 쉽습니다. 요걸 이미 구했잖아요. 전자친화도 차이에 의해서 3.1 일렉트론 볼트죠. 그다음 EC에서 EV까지 얘는 실리콘이니까 1.1인데 그냥 1이라 할게요. 그다음 나머지를 모르죠. 근데 끝에서부터 끝까지죠. 이게 옥사이드의 밴드갭 9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래서 3.1 더하기 1.1 더하기 모르는 거는 9 하면 모르는 거는 4.8 하고 나옵니다.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전자가 이쪽으로 들어가기가 쉬워요, 홀이 이쪽으로 들어가기 쉬워요라는 질문을 던지면 전자가 쉬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플래시 메모리,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요즘에 많이 노트북에도 달리죠. 데이터 센터의 엔터프라이즈 SSD, 3D 낸드 플래시라고 하죠. 낸드는 엔드 연산을 부정한 거죠. 낸드 연산을 하기 위해서 실제 모스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 가운데 선을 하나 더 끈 이유가 이게 이제 옥사이드 층이 있고 옥사이드 층이 있고 요 가운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이트가 있어요. 그 게이트는 붕 떠 있어서 플로팅 게이트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 플로팅 게이트를 CTF, 차지 트랩 플래시라고 새로운 소재가 들어와 있긴 한데 이게 메인스트림 기술인데 어쨌건 뭐 학술적인 용어로는 게이트가 붕 떠 있어서 플로팅 게이트. 그럼 요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있어서 탑 게이트 뭐 또는 컨트롤 게이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씁니다. 컨트롤 게이트, 탑 게이트면 요 밑에는 플로팅 게이트 대신 뭐 바텀 게이트 이렇게도 씁니다. 어쨌건 데이터는 저 플로팅 게이트 또는 바텀 게이트에 저장하는데요.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 아, 이거를 그러면 엔모스를 쓰는 게 좋을까요? 피모스를 쓰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지금 하이닉스가 제작하는 낸드는 다 엔모스로 위로 쌓아 올린 뭐 길쭉한 128단, 요즘 뭐 273, 332단 이렇게 쌓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낸드 트랜지스터를 따다다다닥 해서요. 이 330개를 332개를 찍는데 사실은 여기에 뭐 셀렉션 트랜지스터 몇 개하고 또 여분이 더 붙어서 한 340개, 50개 정도 쌌습니다. 이건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그러면 이걸 다 엔모스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피모스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를 생각해 보면 이걸 결정짓는 거는 여기에 있는 전자가 요 플로팅 게이트에 들어가는데 에너지를 덜 쓰면 저전력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답이 나옵니다. 아, 전자를 옥사이드 층을 이걸 극복해서 들어가는 데는 3.1인데 홀은 4.8이니 야, 피모스보다 엔모스가 유리하네. 그래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올 엔모스입니다. 셀 영역은. 물론 그 셀 어레이를 컨트롤하는 주변 회로는 엔모스, 피모스를 같이 만드는 CMOS 반도체 칩 기술, 뭐 소자들, 엔모스, 피모스 다 들어가지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핵심 공간은 엔모스만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피모스를 쓰지 않았을까? 이 실리콘이 가진 물리적인 성질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배워도 이런 낸드 얘기까지 이어서 좀 충분히 내가 이런 질문을 안 던져도 앞으로 새로운 메모리도 연구하는 부서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이걸 왜 이렇게 할까? 이 물성을 어디다 쓸까를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공부하면 논문 한 페이지를 읽는데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고 답하는 게 너무 즐거우면 대학원에 와서 연구도 하고 회사에 가서도 미래기술연구원에서 더 많은 R&D들을 해보길 바랍니다. 스스로 묻고 답하는 그 과정이 흥미로워야 앞으로 반도체랑 30년 동안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도 돈도 벌어야 먹고 사니까요. 인간의 활동이라는 게 다 돈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뭐 지하철 타도 돈을 내야 태워주지 뭐 공짜로 태워주나요? 그러니까 돈은 벌되 그 과정에서 행복하게 하려면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이게 즐거워져야 됩니다. 이런 건 이제 학술적 유희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부 시절에 이거 외우고 달달달 해서 괴롭게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A뿔 받는 것보다 B뿔을 받아도 좋으니 즐겁게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은 학점 좀 떨어져도 회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걸 10분 활용하세요. 막 학점 막 올 A 플러스 받아서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해서 장학금 뭐 한 학기에 성적 우수 장학금 130만 원 내가 받아야지. 그럴 바에야 그 시간에 그냥 과외해서 돈 버세요. 그리고 더 많은 지식과 교양 서적들 읽고 생각하는 연습들 많이 하세요. 나는 그게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하고, 네. 벌써 시간이 또 저렇게 가고 있군요. 여섯 번째 갑시다. 모세 벤 다이그램 그릴 때 여섯 번째입니다. 페르미 레벨 메탈 쪽을 EFM이라 썼고 반도체 쪽은 EFS라 썼죠. 이게 이제 요 얘기죠. 제너럴 케이스에 들어가서 지금 이 낫을 내가 이 밑에 그려놔갖고 이게 얼라인이 안 돼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얼라인 됐다 치면 요 EFM하고 요 EFS는 서로 얼라인이 되어 있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메탈이 따로 있고 반도체 따로 있으면 뭐 페르미 레벨이 요 안에서만 EFM이 일정하면 되고 얘도 요 안에서만 EFS가 일정하면 되는데 붙이면 그 또 가운데 옥사이드도 있죠. 이 페르미 레벨은 원 시스템의 원 페르미 레벨만 평형 상태에 존재하죠. 설령 전압이 인가되더라도 전류가 안 흐르니 평형이라 봐야 됩니다. MOS 부분만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을 온라인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수직 방향으로 비틀어져 있죠. 비틀어진 이유는 phi m과 phi s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릅니다. 소재가 다르면 이함수는 거의 다 다릅니다. 그럼 이 수직적인 거리 버티컬 디스턴스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인데요. 이제 나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특별한 경우를 봤죠. 스페셜한 경우. 요런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이렇다라고 하면 요쪽을 게이트 단이라고 할게요. 요쪽을 이제 기준 전압이라고 하면 게이트 쪽의 전압 VG가 0볼트죠. 전압을 가하지 않았는데 일정하게 만들어지죠. 근데 보통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쪽으로 합시다. 다르기 때문에 메탈하고 반도체 쪽 보통 메탈을 폴리실리콘 많이 지금도 쓰고 있어요. 똑같이 ECV를 그린 겁니다.
이쪽은 EF가 이쪽에 있고 AM 플러스라고 할게요. 이건 P 타입이니까 이쪽에 있으면 이만큼의 버티컬 디스턴스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MOS를 붙여서 모스 구조를 만들어주면 이 EFS와 EFM은 하나의 값으로 얼라인이 되면서 이 가운데 옥사이드가 이렇게 휘게 되고 반도체 쪽도 위로 볼록하게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격차, 버티컬 디스턴스를 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다시 곱씹고 싶어서 지금 요 장표에서 나와 있는 대로 플랫밴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야, 이거 휘어져 있죠? 휘어져 있죠?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 이 특별한 경우는 안 휘었어요. 다 플랫하게 펴져 있어요. 그때 얘는 플랫하게 펴기 위해서 에너지를 안 줘도 되죠. 왜냐하면 파이 M과 파이 S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할게요. 원래 안평형 플랫하지 않은데 플랫 안 해요. 근데 플랫하게 만들고 싶으면 게이트에다가 땡 볼트만큼 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땡 볼트는 얼마일까를 물어보면 아마도 메탈하고 반도체 이함수 차이만큼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실제 여기 요만큼의 버티컬한 차이, 에너지 차이 때문에 밴드가 휘게 되겠죠. 근데 휘기 전에 내가 게이트 쪽에다가 전압을 파이 M에서 파이 S만큼 차이 난 만큼 인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고 옥사이드가 가운데 끼어 있는데 여기가 EFM이고 여기가 EFS인데 이만큼을 내가 외부에서 Q 곱하기 VG만큼 전압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유지되게 하면서 MOS를 딱 붙인 거예요. 그러면 플랫 할 겁니다. 네. 안 휘어도 되게 에너지를 준 채로 쫙 붙이는 겁니다. 또는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인데요. 내가 게이트에다가 파이 M 빼기 파이 S만큼 에너지를 줍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주면 얘를 끄집어 내리고 얘도 끄집어 내려서 평평하게 얘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에너지를 가해야 할까? 정답은 메탈과 반도체의 이함수 차이만큼입니다. 또 달리 설명하면 스페셜한 경우는 이함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전압을 0을 줘도 플랫하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MOS 구조에서 정리할게요. 메탈과 반도체 이함수가 똑같으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갖다 붙이면 그냥 플랫하게 쭉 붙이면 끝입니다. 전압도 안 가야 됩니다. 평형 상태일 때 플랫한 밴드 다이그램이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그림처럼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phi M과 phi S가 다르기 때문에 붙이는 과정에서 아까 가이드라인 6개 있죠. 그걸 따라서 그림 그리면 요 우측에 있는 이런 밴드가 휘어져 있는 MOS 밴 다이그램을 평형 상태에서 얻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연구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야, 이거 휘어 있는 거 다시 플랫하게 만들려면 외부에서 에너지 가해주면 플랫해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뭐 얼마의 에너지를 가해야 플랫해질까? 질문을 바꾸어서 왜 플랫하지 않을까로 다시 질문을 던지면 플랫할 수 있지. 이함수 차이가 없으면. 근데 너 플랫하지 않아? 그러면 이함수 차이가 있네? 그럼 그 이함수 차이만큼 뭔가 에너지 줘봐. 그러면 다시 플랫해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 이함수 차이만큼 게이트 단의 메탈 쪽에 전압을 인가하니 잘 펴집니다. 그 조건을 요 케이스죠. 게이트에다가 플랫밴드 되도록 전압을 가했는데 요게 이제 Q phi m 빼기 phi s 정도쯤 될 겁니다. 물론 어느 게 클지 모르니까 제가 절대값을 쓸게요. 그러면 컨덕션 밴드 라인들은 이렇게 빳빳하게 플랫하게 펴집니다. 이런 게이트 전압을 플랫 밴드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FB라고 씁니다. 플랫 FLAT 플랫 밴드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모스 쪽에 연구하고 그쪽에 일을 하면 상무님이 맨날 물어볼 겁니다. 플랫밴드 전압 얼마 나왔어? 문턱 전압 얼마 나왔어? 캡은 얼마야? 게이트 다이렉트릭 두께는 그 디펙 농도는 측정했어? 주파수는 어디 몇 헤르츠에서 찍었어? 저주파야? 고주 다 나옵니다. 이게 마치 뭐랄까요? 의대 가서
정형외과 전공하면 엑스레이 찍어서 뼈가 부러졌네요. 근육이 손상됐네요 하고 뭐 흔히 보잖아요. 진단을 내릴 때. 똑같습니다. 야, 우리 셀 트랜지스터 만들었는데 모스 쪽 해석해봐. 뭐 해석해서 그 결과 갖고 와 하면 뭐 우리 내과에 가면 혈당이 얼마입니다. 혈압이 얼마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얼마입니다. 그러듯이 모스도 플랫밴드 전압 얼마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 쓰여지는 아주 중요한 인덱스 지표가 됩니다. 성능 지표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인덱스, 퍼포먼스 매트릭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네요. 그런 역할을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플랫밴드 전압은 이상적인 모스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이상적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다 이상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람수의 차이입니다. 메탈과 반도체 이람수 차이가 플랫밴드 전압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아, 플랫밴드 전압은 앞에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단위 전압을 곱해서 메탈과 반도체의 이람수 차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이상적인 거고 안 이상적인 것 이제 뒤에 배우겠죠. 뒤에 뭔가가 달라붙습니다. 뭐 빼기로도 붙고 이러면서 플랫밴드 전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것들은 파이 MS니까 이거는 메탈하고 반도체는 폴리실리콘이나 실리콘 쓰니까 도핑 용도만 정확히 알면 파이 M, 파이 S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측정한 플랫밴드 전압이랑 안 맞겠죠. 그게 이 물음표에 있는 거고 이름 물음표가 뭔지를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면 아, 요 놈은 옥사이드 내에 고정되어 있는 픽스 차지에서부터 옵니다. 아, 요 놈은 옥사이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온화되어 있는 메탈 이온들, 칼륨, 나트륨 계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캐파시턴스 값이랑 내가 인가하는 게이트 전압 값이랑 요거를 측정해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아마 해주려고 지금 빠르게 노력하는데 모스캡을 직접 저 클린룸에서 여러분이 만들고 창의간지층 가서 캡 CV 미터 장비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찍어서 CV 측정한 거랑 비에르 선생님 책에 나오는 CV랑 비교해서 달라진 게 뭔지를 찾아내고 그게 무엇인지 추정해가는 연습들을 하면 아, 실제 기업에 가서 내가 이 이상한 이해되지 않는 이슈를 엔지니어로서 명쾌한 식으로 그리고 명확한 데이터로 설명해내면 칭찬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수한 엔지니어라고 평가받을 겁니다. 그런 연습들도 나중에 시켜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론 위주로 일단 이번 학기에 남은 시간 동안 쓸 겁니다. 자, 그래서 플랫밴드 전압까지 설명했습니다. 쭉 다 했네요. 네, 놓친 거 없이 네, 요 슬라이드 얘기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모스 캐패시터의 정전기 해석에 대한 얘기로 또 쭉쭉 넘어갈 겁니다. 이때 또 몇 가지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용어들 좀 익히고 뭐 이제 캐패시턴스 해석하는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뭐 복잡한 식들이 보이지만 뭐 PN 다이오드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에 썼던 식들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슬라이드로 가면 네, CV 특성이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쫓아오면 되겠습니다.